왜 완벽한 소리를 내는 콘서트홀을 짓는 게 거의 도박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까요? 오늘은 음향학계의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핵심 질문이죠.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고 100년 넘게 쌓아온 과학기술을 동원하는데도 어떻게 콘서트홀의 최종 사운드는 문을 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말 그대로 깜짝 쇼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오랫동안 전문가들은 소리를 음원, 매체, 수신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들의 관심은 거의 전부 매체, 그러니까 콘서트홀이라는 물리적인 공간, 바로 그 방 자체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럼 우선 전문가들이 지금 콘서트홀의 소리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표준적인 방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통 이렇게 합니다. 모든 방향으로 소리를 똑같이 빵 하고 내보내는 특수 스피커를 무대에 두고요. 그리고 객석에는 역시 모든 방향의 소리를 똑같이 잡아내는 특수 마이크를 둡니다. 이걸로 임펄스 응답이라는 걸 측정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공간이 짧은 소리 하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물론 이 표준 방식이 아주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나름 장점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들 좀 보세요. 왼쪽에 있는 슈박스형 홀들이랑 오른쪽에 있는 비냐드형 홀들이 데이터상에서 딱 그룹으로 묶이는 게 보이시죠? 이걸 보면 이 홀은 잔향이 풍부하겠구나, 저 홀은 소리가 명료하겠구나, 대충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데이터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같은 슈박스형으로 묶인 홀들이라도 실제로는 전혀 다른 소리를 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표준 측정법이 각 홀이 가진 고유한 개성, 그 미묘한 차이들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이제 시야를 확 넓혀야 합니다. 단순히 그 방만 쳐다볼 게 아니라 소리가 만들어지고 전달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듣는지 그 전체 과정을 봐야 한다는 거죠.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와 볼까요? 정말 훌륭한 소리는 좋은 매체, 즉 홀 하나만으로는 절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음원인 오케스트라, 그리고 수신기인 우리 자신의 귀,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죠. 표준 측정법이랑 실제 콘서트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표준 측정은 소리가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퍼진다고 보지만 실제 악기 소리는 그렇지 않죠. 바이올린 소리는 앞에서 들을 때랑 뒤에서 들을 때가 다르잖아요. 방향성이 있다고요. 우리 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표준 측정은 딱 한 가지 볼륨으로만 소리를 재지만 실제 음악은 어떻죠? 속삭였다가 포효했다가 끊임없이 볼륨이 바뀝니다. 자, 이제 준비하세요. 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 바로 큰 소리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바로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죠. 그 비밀의 이름은 바로 레벨 종속성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소리를 내는 악기나 그 소리를 듣는 우리 귀가 소리의 크기에 따라 그 특성이 확확 바뀐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파란색 선은 오케스트라가 작게 연주할 때, 즉 피아노일 때고요. 빨간색 선은 아주 그냥 최대로 크게 포르티시모로 연주할 때입니다. 소리가 커지니까 오른쪽 고주파수 대역에서 배음이 엄청나게 생겨나는 거 보이세요? 이건 그냥 볼륨만 커진 게 아니에요. 소리의 질감, 색깔 자체가 완전히 다른 소리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변하는 건 오르케스트라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 우리 귀도 변하거든요. 이 곡선들을 보면 조용할 때는 우리 귀가 중간 음역대 소리에 가장 민감해요. 하지만 소리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쿵 하는 저음과 쨍 하는 고음에 대한 민감도가 확 올라갑니다. 시끄러운 콘서트장에서 베이스 소리가 심장을 때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바로 이 현상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변화가 합쳐지면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오케스트라가 소리를 키우면 고음역대의 화려함이 더해지고 동시에 우리 귀는 그 고음과 깊은 저음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 결과 음악이 커질수록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소리는 훨씬 더 균형 잡힌 꽉 찬 사운드가 되는 거죠. 마치 우리 뇌 속에서 주파수 전체가 평평하게 다듬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훌륭한 콘서트홀은 그냥 소리를 반사하는 수동적인 공간이 될 수가 없어요.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에 따라 끊임없이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변하는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아주 역동적인 파트너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과학적인 사실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무엇이 훌륭한 홀을 만드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결국 숫자가 아니라 바로 취향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좋아하는지 물어봤더니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음악을 틀어주든 사람들의 취향은 신기하게도 딱 두 그룹으로 나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단 하나의 완벽한 소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진영이 있는 셈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아주 풍부하고 울림이 있는 소리를 좋아해요. 음악이 온몸을 감싸는 듯한 느낌을 원하는 거죠. 보통 고전적인 슈박스형 홀에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반면에 두 번째 그룹은 명료함이 최우선입니다. 악기 하나하나,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 전부 또렷하게 듣고 싶어 하죠. 이건 주로 현대적인 비냐디형 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운드입니다. 전설적인 음향학자 레오 베라넥이 바로 이 말을 했죠. 오케스트라 음악을 듣는 스릴은 콘서트 홀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헤아릴 수 없이 향상된다고요. 맞습니다. 홀은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반응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렇죠. 훌륭한 홀은 그냥 음악을 담아두는 그릇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음악과 함께 연주를 하는 거죠. 오케스트라의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악기라고나 할까요? 정말 생각할수록 신기하지 않나요? 단순히 볼륨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소리를 인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니 말이죠.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또 다른 음향적 착시 현상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음악 들을 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